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2026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에 대한 통합 분석 보고서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느낀 게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혁명적이라고 할까요? 아, 어떤 점에서요? 한쪽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정밀 정신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뇌를 진짜 정교한 하드웨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fMRI나 AI 같은 걸로 고장난 회로를 찾아내서 고치려는 접근이고요. 네네. 그리고 완전히 반대편에는 이우경 박사의 증상 철학이 있더라고요. 증상은 버그가 아니다. 이건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뇌라는 기계의 수리, 그리고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그렇죠. 이 둘을 과연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이게 사실 21세기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큰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을 넘나들면서 트라우마로부터의 치유가 어떤 통합적인 과정을 거치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뇌라는 하드웨어의 문제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사실 기존의 PTSD 진단은 좀 뭐랄까 뭉툭한 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같은 진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막 불안에 떨고 다른 사람은 감정이 아예 없어진 사람처럼 무감각해지고요. 치료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탠퍼드 연구팀이 제시한 바이오 타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서로 다른 증상은 사실 뇌에 서로 다른 회로가 고장나서 생긴다. 아, 고장난 부위가 달라서 증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fMRI로 뇌를 찍어보니까 똑같은 PTSD 환자라도 고장난 부위가 제각각이더라는 거죠. 허. 그래서 PTSD를 뇌회로 특징에 따라 6가지 주요 바이오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네, 가장 흔히 떠오르는 증상은 어떤 바이오 타입인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부정적 정서 바이오 타입이에요. 부정적 정서요. 네, 우리가 흔히 PTSD 하면 떠올리는 그 과각성 상태. 아, 항상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요. 맞아요. 뇌의 경보장치인 편도체 있잖아요. 네네, 아미그달라. 그게 완전히 통제 불능으로 폭주하는 경우죠. 원래는 전전두엽이라는 뇌 사령오탑이 이걸 좀 제어해줘야 하는데 그 기능까지 약해져 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경보기가 너무 예민해진 거네요. 그렇죠. 토스터 연기에도 건물 전체에 대피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고장난 경보 시스템 같은 상태인 거죠. 사소한 자극에도 온몸이 투쟁, 도피 반응으로 확 박혀버리고요. 와닿네요. 그럼 이후경 박사의 증상 철학에서는 이 공황 상태를 어떻게 보나요?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증상 철학에서는 이걸 대상 없는 죽음의 공포와 마주한 상태로 봐요. 죽음의 공포요? 네, 그냥 경보기가 고장난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그 실존적인 공포에 대한 뇌의 가장 정직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감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는요? 그건 어떤 회로의 문제인가요? 아, 그게 바로 긍정적 정서 바이오 타입인데요. 긍정적 정서요? 이름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긍정적 정서를 잘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회로가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를 말해요. 아, 회로가 멈췄다. 네, 뇌의 보상 회로, 특히 복칙 선조체라는 부분에 활동이 똑 떨어진 거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흐르는 파이프가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못 느끼고 정서적으로 마비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텅 빈 공허함을 채우려고 술이나 약물 같은 다른 자극적인 행동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기도 하고요. 증상 철학에서는 이 상태를 공허, void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과거의 기억에 계속 갇혀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것도 특정 뇌회로 문제로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물론이죠. 그건 디폴트 모드 바이오 타입에 해당합니다. 디폴트 모드요? 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 뇌 회로가 있는데요. DMN. 좀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DMN은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쉴 때 활성화되는, 말하자면 뇌의 기본 헐정 상태예요. 아, 기본 설정? 그런데 이 바이오 타입 환자들은 DMN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껐는데도 라디오가 계속 시끄럽게 과거 방송만 틀어놓고 안 꺼지는 상태랑 비슷해요. 와, 비유가 완벽하네요. 뇌가 쉬어야 할 때도 과거라는 채널에 고정돼서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외부 현실, 즉 현재에 주의를 기울일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은 거죠. 뇌가 과거의 기억과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반추와 죄책감이 이 바이오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군요. 이 외에도 몸의 감각을 자꾸 위협으로 느끼는 현저성 바이오 타입이나 충동 조절이 어려운 인지 조절 바이오 타입 같은 유형들이 더 있고요. 이렇게 뇌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게 치료의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뇌 회로의 문제를 파악하는 하드웨어적 접근, 정말 정교하네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증상 철학이라는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요. 네, 그 비유가 딱 맞아요. 하드웨어 수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증상을 삶의 신호나 정직한 반응으로 보자는 말이 자칫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극심한 공황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그거 당신 뇌가 보내는 정직한 신호예요 라고 말하는 게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네 고통은 당연한 거니 참아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후경 박사도 이걸 아주 강조하는데요. 순서요? 네, 먼저 약물이나 다른 치료로 하드웨어에 불부터 꺼야 한다는 거예요. 숨 쉴 틈을 만들어줘야죠. 생물학적인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는 어떤 의미도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아, 선안정 후 해석.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일단 뇌가 안정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이 폭풍은 왜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던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증상 철학은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그렇군요. 그럼 그 첫 단계가 증상을 적이 아니라 정직한 반응으로 다시 보는 거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과각성은 나는 아직 살아남고 싶다는 비상벨이고 극심한 우울은 감당 못할 충격 앞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시스템의 셧다운이라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이 나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물로 증상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보통 트라우마 치료는 고통을 없애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오히려 고통을 연금술처럼 다른 걸로 바꾼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인데요. 그게 바로 증상 철학의 두 번째 관점인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네, 고통 그 자체에 성장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발상이죠. 공황발작이라는 극심한 죽음 경험을 통과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을 잠재력을 갖게 되거든요. 와, 또 깊은 우울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자비심 같은 귀한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즉, 그 고통스러운 증상 자체가 외상 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료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사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세 번째 관점인 실제와의 대면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와의 대면, 날것의 진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에게 실제와의 대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인가요? 단순히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트라우마라는 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상의 껍질이 찢어지고 삶의 연약함이라는 날것의 진실이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치료의 목표는 과거의 그 가짜 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균열을 통해서 나는 그 끔찍한 사고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즉,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진짜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험이죠. 아,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네. 상처 입은 나를 그대로 긍정한다. 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생존자로서의 나를 발견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와,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인 공은 뭔가요? 불교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이건 트라우마 기억조차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단계고요. 더 나아가서 의사나 약물, 심지어 나를 괴롭혔던
그 트라우마 이야기 자체에도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걸 목표로 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서는 것?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진단부터 소프트웨어 철학까지 정말 깊이가 있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해서 실제 치료에 적용하나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3단계 통합 프로토콜이 있던데 하드웨어 수리법에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2026년의 최신 연구들은 그야말로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1, 2단계가 하드웨어 수리, 3단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요. 먼저 하드웨어 수리부터 보면 예를 들어 공포 기억을 지우는데 뇌의 지지세포인 성상교세포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성상교세포요? 뇌의 주인공은 뉴런인 줄 알았는데 조연인 줄 알았던 세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쵸. 일종의 신스틸러인 셈이죠. PTSD 환자의 뇌에서는 이 성상교세포가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걸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KDS-2010 같은 약물은 이 성상교세포의 과잉 활동을 딱 막아서 뇌가 다시 균형을 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자료에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살 빼는 약이 어떻게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죠? 하하, 그럴만도 하죠. 바로 그 지점이 뇌과학의 놀라운 발견이에요. 네. 식욕과 중독, 그리고 감정적 공허함이 뇌의 같은 보상 회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아, 같은 회로를 쓴다고요? 네. GLP-1 작용제 같은 비만 치료제는 단순히 식욕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뇌의 보상 종추에 직접 작용해서 온갖 종류의 갈망을 줄여줘요.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공허함을 채우려고 술이나 약물에 집착하는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딱 차단해주는 거죠. 와, 특히 아까 말한 감정이 마비된 긍정적 정서 바이오 타입 환자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 말고 기계 치료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컴퓨터 고치듯이 뇌를 직접 고치는 건가요? 네, 경두계 자기자극술, TMS가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의 특정 부위를 직접 자극하거나 안정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울감과 반추가 심한 디폴트 모드 바이오 타입은 기능이 떨어진 좌측 전두엽을 자극해서 활성화시키고요. 불안과 과각성이 심한 부정적 정서 바이오 타입은 과열된 우측 전두엽을 자극해서 안정시키는 식이에요. 바이오 타입에 따라 정밀하게 맞춤 치료를 하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약물과 기계로 하드웨어를 안정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즉 철학적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거군요. 네. 뇌의 생물학적 폭풍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보고 의미를 재구성할 힘이 생기니까요. 이때 앞서 이야기한 이후경 박사의 4단계 철학적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4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1단계는 자신의 고통이 나약함이 아니라 살기 위한 뇌의 정직한 반응이었음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기 비난을 멈추는 거죠. 네. 2단계는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나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고통의 연금술 단계고요. 연금술. 3단계는 상처 입은 진짜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그 모든 트라우마 이야기로부터 독립해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과정이에요. 와. 뇌회로를 들여다보는 최첨단 뇌과학에서 시작해서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까지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기계 수리와 영혼의 성숙이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네요.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21세기의 치유는 어느 한쪽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 그렇죠. 가장 첨단의 과학으로 하드웨어를 안정시키고 가장 깊이 있는 철학으로 소프트웨어를 성숙시키는 통섭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이 자료들에서 치유의 최종 목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치료사나 약물뿐만 아니라 나를 평생 괴롭혔던 바로 그 트라우마의 이야기 자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비어있는 자리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